10억 줄게. 아니, 100억 줄게. 나 좀 살려줘. 치매 요양병원 재벌회장 윤석도가 청소부 시우에게 애걸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할아버지, 얌전히 계셔야죠. 치매 노인들의 똑같은 말투에 시우는 시큰둥하게 대꾸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오빠를 옮겨야 해. 죽지도 않고 더 쌩쌩해지잖아. 경영권을 차지하려는 회장의 여동생 윤혜란이 아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치매가 아니라 갇혀 있는 거였어. 두 모자의 얘기를 듣게 된 건 우연이었어요. 할아버지 지금 당장 빨래통 속에 숨어요. 지우가 재벌회장 윤석도를 빨래통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이번 주 좋은 일만 생길 거예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도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찾아갈 거예요. 새벽 3시였습니다. 산속은 온통 빗소리뿐이었어요. 굵은 빗줄기가 지붕을 두드리고 나뭇가지를 흔들고 창문을 적셨습니다. 그 빗소리 사이로 아주 낮고 작은 소리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사람의 신음소리였죠. 어디서 나는지 누구의 것인지 아무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빗소리에 묻혀버렸어요.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재활센터 청아원은 낮에 보면 참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로비에는 흰 화분이 줄지어 서 있었고 직원들은 언제나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도마다 은은한 음악이 흘렀고 넓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바닥을 따뜻하게 물들였어요. 치매를 앓는 어르신들을 정성껏 돌보는 고급 시설이라는 소문이 자자했고 입소되기만 몇 달이 걸린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한 직원이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버튼을 누르다 손가락이 미끄러진 것이었어요. 지하층 버튼에 불이 들어오는 순간 대기하던 경비원이 쏜살같이 달려왔습니다. 그쪽은 VIP 구역입니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단호했어요. 직원은 당황하며 손을 걷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밤 11시였어요. 18살 야간 청소 직원 한지우가 청소 카트를 끌고 지하로 내려가는 철문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평소엔 그냥 통과하던 자리였어요. 그런데 경비원이 팔을 펼쳐 막았습니다. 오늘은 지하층 출입 금지입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그뿐이었어요. 지우는 잠깐 멈칫하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이유를 물어볼 형편이 못 된다는 것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시간쯤 지났을까요? 청아원 정문 앞에 검은 차량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섰습니다. 로비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폈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윤혜란 부회장이었습니다. 날렵하게 다듬어진 검은 코트, 반듯하게 올린 머리카락, 그리고 어떤 표정도 없는 얼굴. 그녀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직원들의 어깨가 조용히 굳어갔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지하 VIP 병동이었습니다. 철문이 열리고 긴 복도 끝 병실 문이 안으로 밀렸습니다. 창문도 없는 방이었어요. 형광등 빛만이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한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양 손목이 침대 난간에 묶여 있었고 얼굴에는 몇 주는 된 것 같은 수염이 덮여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세안 로지스틱스 그룹 창업주 윤석도 회장이었습니다. 윤혜란이 침대 옆에 서서 오빠를 내려다봤습니다. 오빠 언제까지 버틸 것 같아?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그 입가에 번진 것은 웃음이었습니다. 회장의 눈이 천천히 여동생의 얼굴을 따라갔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묶인 손목을 아주 조금 움직였지만
결박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일주일이면 충분해. 윤혜란의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으로 보내드릴게. 회장의 눈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두려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는 입술을 열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뒤이어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쟁반 위에 주사기가 올려져 있었어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을 뻗으려 했지만 결박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간호사는 눈을 내리깔고 아무 말 없이 주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장의 손가락 사이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빠져나왔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간호사도 윤혜란도. 종이는 그냥 바닥 위에 남겨졌습니다. 조명이 꺼지고 철문이 닫혔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그 종이 가까이 당겨졌습니다. 구겨진 종이 위에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손이 많이 떨렸는지 획마다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내용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도와줘. 나는 갇혀있다. 종이는 그렇게 바닥에 남겨졌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철문은 닫혔고 복도의 불도 꺼졌습니다. 그 글씨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날 밤만큼은 그랬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였습니다. 산 아래 읍내 편의점 유리문에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가끔 새벽 배달 오토바이 소리만 지나갈 뿐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카운터 안에 18살 한지우가 서 있었습니다. 파란 조끼를 걸치고 머리카락은 대충 묶은 채로였어요. 눈 밑에는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손님이 계산을 마치고 나가면 지우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고개가 천천히 앞으로 기울었어요. 그러다 카운터 모서리에 이마가 닿을 것 같은 순간 퍼뜩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오른쪽 손목에는 얇은 거즈가 감겨 있었어요. 청소 카트 모서리에 긁혔다고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도 아직 감고 있었습니다. 갈아줄 시간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잊고 있었던 것인지 본인도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단골 할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매일 아침 두유 한 개를 사가는 분이었어요. 카운터 앞에 서다가 지우의 얼굴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아가씨, 얼굴이 왜 이래? 지우가 웃었습니다. 눈이 먼저 웃는 게 아니라 입꼬리만 올라가는 웃음이었어요.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두유를 들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뒤돌아 진열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손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눈빛은 어딘가 멀리 가 있었어요. 점심시간 직전에 교대가 끝났습니다. 지우는 편의점 건물 옆 계단에 잠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5만 원짜리 한 장이 반듯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고지서 3장이 접혀 있었어요. 전기세, 가스비, 핸드폰 요금이었습니다. 지우는 고지서를 하나씩 펼쳐 금액을 확인하고 조용히 순서를 정했습니다. 전기세가 제일 먼저였습니다. 가스비는 다음 달로 미루면 될 것 같았어요. 핸드폰은 오빠 것이었습니다. 오빠 한도윤은 25살이었습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원서는 계속 넣었어요. 서류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면접까지 갔다가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도윤은 지우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귀고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게 지우는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도윤이 재활센터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지우가 야간 청소를 시작하기 직전이었어요. 현관 앞 벤치에 앉아 있다가 지우를 보자 일어섰습니다.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잠깐 입만 벌렸다 닫았어요. 지우야.
이제 내가 할게. 너 그만해도 돼. 지우는 가방 끈을 고쳐 잡았습니다. 오빠가 이 일하면 안 돼. 나는 괜찮아. 도윤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무언가를 더 말하려다가 숨을 한번 내쉬었어요. 그러고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저녁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네가 잣에서 내던 날 말이야. 도윤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지우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운동화 코를 내려다보며 잠깐 서 있었어요. 눈가에 무언가 차오르는 것 같았지만 지우는 입술을 한번 꾹 깨물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도윤도 눈을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둘 다 울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그게 오히려 더 눈에 띄었습니다. 들어가. 지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밥은 먹었어?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현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오전에 받은 문자가 열려 있었습니다.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 시작하는 문자였어요. 아래로 스크롤하지 않아도 내용은 알 수 있었습니다. 도윤은 핸드폰을 다시 집어넣고 편의점에서 캔맥주 하나를 꺼내 혼자 벤치에 앉았습니다. 안에서는 지우가 청소 카트를 끌고 복도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카트였습니다. 왼쪽 바퀴가 약간 틀어져 있어서 끌 때마다 한 방향으로 쏠렸어요. 지우는 그걸 알면서도 힘으로 버텼습니다. 관리자에게 말했다가 괜한 소리 들을까봐 그냥 혼자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카트가 삐걱거릴 때마다 몸을 약간 틀어서 방향을 잡는 버릇이 생겼어요. 2층 복도 끝을 지나가던 참이었습니다. 지하 병동 쪽 복도에서 낮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소리는 아니었어요. 사람이 내는 소리가 맞는데 무슨 소리인지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그런 소리였습니다. 지우가 카트를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순간 경비원이 다가왔어요. 빨리 이동해요. 지우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카트를 다시 밀었습니다. 복도 끝 유리창 앞을 지나다가 지우가 잠깐 멈췄습니다. 유리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창백하고 지친 얼굴이었어요. 18살이라고 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지우는 2, 3초쯤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눈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카트를 밀기 시작했어요. 청소를 마무리할 무렵이었습니다. 구석 쪽 바닥을 밀대로 밀다가 뭔가 발에 걸렸습니다. 지우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구겨진 종이 한 장이었어요. 어디서 날아온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어 들려다가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려 했는데 손에 잡히는 순간 펼쳐졌습니다.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손이 많이 떨렸는지 획이 구불거렸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읽혔습니다. 도와줘. 나는 이 안에 갇혀 있다. 지우가 멈췄습니다. 카트도 발걸음도 숨도 복도의 형광등 소리만 가늘게 울렸습니다. 지우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종이를 든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복도 형광등이 가늘게 울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지우는 다시 한번 글씨를 읽었습니다. 도와줘. 나는 이 안에 갇혀 있다. 손이 많이 떨렸는지 획마다 흔들렸지만 글자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지우는 종이를 접어 조용히 주머니 안에 넣었습니다. 청소 카트를 밀며 복도를 빠져나왔지만 머릿속에는 그 글씨가 남아 있었어요. 집에 돌아온 건 새벽 2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오빠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지우는 불도 켜지 않고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두운 부엌에서 주머니를 뒤져 종이를 꺼냈습니다. 핸드폰 불빛으로 다시 들여다봤어요.
치매 환자들이 가끔 이런 쪽지를 쓴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고 싶다거나 가족을 만나게 해달라거나 헛소리라고 치부하면 그만이었어요. 하지만 그 글씨는 어딘가 달랐습니다. 너무 반듯했어요. 떨리기는 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주어 눌러 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다음 날 낮이었습니다. 편의점 카운터에 앉아 손님이 없는 틈에 지우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검색창에 세안 로지스틱스라고 입력했어요.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물류대기업, 창업주 윤석도, 그리고 3년 전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장 윤석도 치매 판정 후 요양 중. 사진 속 남자는 7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반듯한 얼굴에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지우는 사진과 어젯밤 종이를 번갈아 생각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을 스크롤하다가 멈췄습니다. 기사 하나가 더 있었어요. 같은 시기 회장의 아들 윤태준이 살인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우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카운터 위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지우는 청소 카트를 밀며 평소처럼 복도를 돌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VIP 병동 쪽 복도에 가까워졌을 때 지하로 내려가는 철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자리를 비운 것 같았어요. 지우는 카트를 벽에 세워두고 천천히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긴 복도 끝에 불이 켜진 병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지 않았어요. 지우는 걸음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병실 문 앞에 섰을 때 안이 보였습니다. 침대 위에 노인이 누워 있었어요. 손목이 침대 난간에 묶여 있었고 눈은 천장을 향해 있었습니다. 지우가 문에 손을 짚는 순간 노인의 눈이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날 여기서 빼내주면 10억을 주겠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오래 말을 못한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발음은 분명했습니다. 지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0억이라는 말보다 그 눈빛이 더 먼저 지우의 발을 붙잡았어요. 흐리지 않았습니다. 헛것을 보는 눈이 아니었어요. 지금 정신이 있으신 거예요? 지우가 낮게 물었습니다. 노인의 입가가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으면 3년 동안 이렇게 버티지도 못했겠지. 느리지만 또렷한 말이었습니다. 지우는 문설주에 등을 기댔습니다. 도망가지도 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세안 로지스틱스의 이사회 구성, 현재 주식 비율, 그리고 여동생 윤혜란이 어떤 방식으로 경영권을 가져갔는지를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 단어도 틀리지 않았어요. 숫자가 나왔고 날짜가 나왔고 사람 이름이 나왔습니다. 지우는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치매 환자가 꾸며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아들한테 씌운 살인 누명도 혜란이가 만든 겁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잠깐 갈라졌습니다. 천장을 보던 눈이 잠시 감겼다가 다시 떠졌어요.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이상은 표정으로 드러내지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가락만큼은 달랐어요. 침대 난간을 쥔 손가락이 하얗게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원이 돌아오는 소리였어요. 지우와 노인은 동시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우는 숨을 죽인 채 문 옆 벽에 몸을 붙였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가 다른 쪽으로 꺾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움직이지 않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지우가 다시 문 쪽을 봤습니다.
저는 청소부예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노인이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내 말을 들어준 사람이 너 하나야. 그게 전부였어요. 설득하거나 애원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목소리였어요. 지우는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노인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결박 때문에 많이 올라오지는 못했지만 손끝이 지우 쪽을 향했습니다. 닿지는 않았어요. 그냥 뻗었을 뿐이었습니다. 지우가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자 노인의 손가락이 지우의 손목을 가볍게 감쌌습니다. 시간이 없어. 일주일이 지나면 나는 사라진다. 지우는 그 손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말라 있었어요. 마디마디가 도드라진 오래 묶여 있었던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지우의 눈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무엇을 결심한 것도 무엇을 거부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 손의 온도가 느껴졌습니다.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척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출근했고 같은 순서로 복도를 닦았고 경비원과 눈이 마주치면 늘 하던 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카트를 밀면서도 걸레를 짜면서도 머릿속에서는 노인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이사회, 주식 비율, 살인 누명. 잠들기 전에도 그 단어들이 순서 없이 떠올랐습니다. 치매 환자의 헛소리라고 치우기에는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그 사흘 동안 지우를 유독 신경 쓰이게 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지우를 지켜보는 경비원이었어요. 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사람인데 며칠 사이 지우가 VIP 병동 쪽으로 카트를 밀기만 하면 어느새 나타났습니다. 대놓고 막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봤어요. 지우가 멀어질 때까지. 그 시선이 등에 느껴질 때마다 지우는 걸음 속도를 일부러 늦추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던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지우가 2층 복도를 마무리하고 카트를 돌리는데 복도 끝 방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윤혜란 부회장이 묵는 방이었어요. 낮에는 주로 비어있는 방이었는데 그날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어요. 손가락 2개 너비쯤 틈이 나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발이 그쪽으로 향하는 것을 의식하면서도 속도를 늦추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혜란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또렷했어요. 지우의 발이 저도 모르게 멈췄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오빠 옮겨야 해. 요즘 너무 맑아졌어. 틈 사이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남자였어요. 어머니, 태준이는요? 박준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우는 그 이름을 알지 못했지만 윤혜란이 대답하는 방식만으로도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와도 증거 없어. 그냥 놔둬. 지우는 등을 벽에 붙이듯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카트 손잡이를 쥔 손에 땀이 배었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나는 것 같아 숨을 한번 참았습니다. 그러나 발소리는 없었어요. 두 사람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살인 누명은요? 박준성이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파고들면 어떻게 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그 침묵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우리가 만든 증거야. 윤혜란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알잖아.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화가 난 것도 긴장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오래 익숙해진 일을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서늘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우의 손이 카트 모서리를 건드렸습니다. 달그락 하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짧은 소리였지만 충분했습니다. 방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문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였어요. 지우는 카트를 끌어당겨 유리창 앞에 세우고 손에 유리 세정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유리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일정하게 움직여야 했어요. 지우는 이를 꽉 물고 팔을 좌우로 저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윤혜란이 나왔습니다. 실내복 차림이었지만 자세는 반듯했어요. 그녀는 복도를 한번 훑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유리를 닦는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유리에 자신의 손이 흐릿하게 비쳤습니다.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 거기서 뭐하고 있어? 윤혜란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들고 윤혜란을 봤습니다. 유리 자국이 있어서요. 자신도 놀랄 만큼 목소리가 고르게 나왔습니다. 윤혜란은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어요. 지우의 얼굴을, 그 다음에는 카트를, 마지막으로 복도 쪽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지우는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폐 안에 공기가 꽉 찬 느낌이었어요. 내뱉을 수가 없었습니다. 윤혜란이 돌아섰습니다. 방문이 닫혔습니다. 지우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이 떨렸습니다. 카트 손잡이를 두 손으로 잡고서야 간신히 멈출 수 있었어요. 여자 화장실까지 걸어가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안에 들어가 칸 문을 잠그고 등을 벽에 기댔습니다. 딱딱한 타일 벽이었어요. 차가운 느낌이 등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지우는 눈을 감고 방금 들은 말을 하나씩 되짚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오빠 옮겨야 해. 우리가 만든 증거야. 그냥 놔둬. 말 하나하나가 선명했어요. 꿈이 아니었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요? 지우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에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채 그냥 들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쪽지를 쓰려다 멈췄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잠깐 머뭇거렸어요. 지우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이 희고 차가웠습니다. 내가 이걸 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것도 떠올랐어요. 말라있던 손, 손마디마디가 도드라졌던, 오래 묶여 있었던 사람의 손. 그리고 그 손의 온도,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얇은 이불이 턱까지 올라와 있었지만 몸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옆방에서 오빠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지우는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옮긴다고 했습니다. 지금이 화요일이었으니 길어야 나흘이었어요. 나흘. 그 숫자가 어둠 속에서 자꾸 또렷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받자마자 말이 없었습니다. 지우가 먼저 물었습니다. 오빠 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이번에도 안 됐어. 그게 다였습니다. 지우는 핸드폰을 귀에 댄 채 창밖을 봤습니다. 흐린 하늘이었어요. 알았어. 밥은 먹어. 전화를 끊고 나서 지우는 한동안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에 쥔 채로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그냥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강금죄, 경영권 탈취, 살인 누명 조작, 한 단어씩 천천히 입력했어요.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지우는 기사를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법률 용어가 많아서 모르는 단어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다시 검색했습니다.
편의점 교대 시간이 다 됐는데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한 가지가 분명해졌습니다. 노인이 말한 것들은 범죄였습니다. 치매 판정을 조작하고 사람을 가두고 없는 죄를 만들어 아들을 감옥에 보낸 것. 전부 실제로 처벌받는 범죄였어요. 지우는 화면을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하나, 둘, 셋.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청소를 시작하기 전이었습니다. 지우는 작은 종이에 짧게 썼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VIP 병동 근처를 지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경비원의 시선이 여전히 신경 쓰였어요. 지우는 청소 순서를 바꿨습니다. 일부러 2층을 먼저 마치고 경비원이 순찰을 도는 시간을 머릿속으로 헤아렸습니다. 교대 직전 5분, 그 사이에 잠깐 자리가 비었습니다. 지우는 그 틈에 쪽지를 병실문 아래로 밀어 넣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듯 카트를 끌고 돌아섰어요. 심장이 귀까지 울렸지만 걸음은 일정했습니다.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틈이었어요. 이번에는 쪽지가 나와 있었습니다. 지우는 재빨리 집어들고 카트 뒤로 몸을 돌렸습니다. 펼쳐보니 두 줄이었어요. 손이 많이 떨렸는지 글씨가 비뚤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그 아래 법무팀장 이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번호를 3번 읽었습니다. 종이를 접어 속주머니 깊숙이 넣었어요.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지우는 편의점 일을 마치고 재활센터로 가는 대신 잠깐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혼자서 건물 외곽을 천천히 걸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냥 지나가는 사람처럼 걸으면서 눈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CCTV가 어디에 달려 있는지, 경비원이 어느 방향을 보고 서 있는지, 비상구는 어디에 있는지 하나씩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사흘에 걸친 일이었어요. 청소하는 척 복도를 걸으면서 물 마시는 척 잠깐 멈추면서 조금씩 파악했습니다. 경비원 교대는 새벽 4시였어요. 그 직후 10분 동안 1층 서쪽 복도 CCTV에 잠깐 사각지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세탁 트럭을 발견한 것은 그 과정에서였습니다. 새벽 4시 반이었어요. 지우가 비상구 쪽을 살피다가 주차장 가장자리에서 흰 트럭을 봤습니다. 짐칸에 대형 컨테이너가 실려 있었어요. 직원 한 명이 건물 안에서 커다란 세탁 포대를 끌고 나와 컨테이너 안에 던져넣고 있었습니다. 사용한 침구와 수건을 수거해가는 외부 세탁업체였어요. 지우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트럭이 출발하는 방향을 눈으로 쫓았어요. 정문이 아닌 옆쪽 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CCTV가 없는 쪽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우는 트럭 기사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컨테이너 옆에 서서 빈 포대를 정리하는 척하면서였어요. 몇 시에 나가세요? 기사가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4시 반요. 거의 매일 그 시간이에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고하세요 한마디 하고 돌아섰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대화였어요. 하지만 지우의 머릿속에서는 그 시간이 단단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날 밤 회장에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병실 문틈으로 낮은 목소리를 전했어요. 세탁 컨테이너, 새벽 4시 반, CCTV 사각지대. 회장은 잠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빨래통 속에 괜찮을까? 낮고 힘없는 목소리였어요. 지우가 작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회장이 짧게 말했어요. 알았어. 2 글자였지만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탈출 전날 밤이었습니다. 청소를 시작하려는데 관리자가 직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지우는 뒷줄에 섰어요. 내일 새벽에 전 구역 CCTV 점검이 있습니다. 새벽 2시부터 6시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니까 야간 직원들은 참고하세요. 지우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CCTV 점검이라는 말은 곧 점검 인력이 건물 안을 돌아다닌다는 뜻이었어요. 내일은 안 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 새벽에 CCTV가 꺼진다면 오히려 지금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회장을 옮긴다고 했습니다. 오늘이 목요일이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우는 관리자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청소 카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속으로 한 번만 되뇌었어요. 오늘 해야 해. 오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지우는 청소 카트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여분 수건 2장과 비닐봉지 3개를 꺼내 카트 안쪽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겉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청소용품 사이에 끼워뒀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가늘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굵어졌어요.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지우는 그 소리를 들으며 카트를 밀기 시작했어요. 빗소리가 크다는 건 다른 소리가 묻힌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새벽 1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지우가 1층 서쪽 복도를 돌던 중 모퉁이에서 경비원과 마주쳤습니다. 지우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냥 카트를 밀고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이 시간에 거긴 왜요? 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건 교체요. 301호에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경비원이 잠깐 지우를 봤습니다. 그리고 카트 위를 훑었어요. 수건이 접혀 올려져 있었습니다. 지우가 미리 올려둔 것이었어요. 경비원이 서류판을 들어 뭔가를 확인하는 척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리 하고 와요. 지우는 네 한마디 하고 돌아섰습니다. 등이 식은땀으로 축축했어요. 지하병동 철문 앞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으면 경비원 한 명이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딱 10분이었어요. 지우는 그 시간을 사흘 동안 확인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1시 12분이었어요. 지우는 철문 손잡이를 당겼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어요. 천천히 소리가 나지 않게 열었습니다. 병실 문을 밀었을 때 회장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지우가 들어서자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곧장 침대 옆으로 갔습니다. 손목에 묶인 끈을 봤어요. 두껍지는 않았지만 단단하게 매여 있었습니다. 매듭을 풀려고 손가락을 집어넣었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손톱이 끼었습니다. 지우는 숨을 한 번 내쉬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두 번째에 한쪽이 풀렸고 세 번째에 나머지가 풀렸어요. 회장이 손목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3년 만에 자유로워진 손이었습니다. 지우는 그 손을 보지 않으려 했지만 눈이 갔습니다. 너무 가늘었어요. 손목뼈가 그대로 드러날 것 같았습니다. 피부는 끈이 닿던 자리가 붉게 패여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일어나려 했습니다. 상체를 세우는 건 됐는데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침대 밖으로 발을 내리는 순간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지우가 팔을 내밀었고 회장이 그것을 잡았어요. 무게가 실렸습니다. 지우는 발을 벌려 중심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회장이 이를 악물었어요. 걸을 수 있어.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잡은 손에 힘이 들어왔습니다. 복도로 나오는데 저 끝에서 불빛이 움직였습니다.
야간 간호사였습니다. 손에 작은 체온계를 들고 이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지우는 주위를 빠르게 훑었습니다. 왼쪽에 청소실 문이 있었어요. 지우는 회장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두 사람이 청소실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갔어요. 문을 당겼습니다. 딸깍 소리가 났는데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지우는 문에 등을 기댔어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청소용품과 걸레 포대가 가득 쌓여 있었어요. 락스 냄새와 낡은 천 냄새가 섞였습니다. 회장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거칠었습니다. 간호사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지우는 숨을 참았어요. 발소리가 청소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갔습니다.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지우는 그제야 입으로 숨을 천천히 내뱉었어요. 주차장 쪽 비상구로 나왔을 때 빗줄기는 더 굵어져 있었습니다. 세탁 컨테이너는 주차장 가장자리에 세워져 있었어요. 뚜껑이 닫혀 있었습니다. 지우가 먼저 달려가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사용한 침구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어요. 눅눅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지우가 안을 넓혔습니다. 침구를 양쪽으로 밀어서 가운데 공간을 만들었어요. 회장이 컨테이너 앞에 섰습니다. 올라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지우가 손을 내밀었고 회장이 그것을 잡았습니다. 한 번에 되지 않았어요. 두 번째에 겨우 한쪽 다리가 걸쳤고 지우가 등을 밀었습니다. 회장의 몸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우도 뒤따라 올라갔습니다. 침구 사이에 몸을 눕혔어요. 뚜껑을 안에서 당겼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냄새가 심했습니다. 오래된 땀 냄새와 세제 냄새가 섞여 코를 눌렀어요. 좁았습니다. 두 사람의 어깨가 맞닿았고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빗소리가 컨테이너 벽을 두드렸어요. 쉴 새 없이 고르게. 한참이 지난 뒤 회장이 낮게 물었습니다. 무섭냐? 지우는 천장, 아니 뚜껑을 보며 잠깐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무섭지 않으면 이상한 거 아닌가요?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회장에게서 소리가 났습니다. 웃음이었습니다. 작고 낮은 웃음이었어요. 지우는 그 소리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트럭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가까워지더니 컨테이너에 진동이 왔어요. 누군가 컨테이너를 트럭에 연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쇠끼리 부딪히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컨테이너가 흔들렸어요. 침구가 쏠렸고 두 사람의 몸도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회장이 기침을 했습니다. 작은 기침이었는데 두 번째가 더 컸어요. 지우가 손을 뻗었습니다. 손바닥으로 회장의 입을 막았어요. 회장이 숨을 참는 게 느껴졌습니다. 지우도 숨을 참았어요. 트럭이 속도를 줄였습니다. 검문소였습니다. 트럭이 섰어요.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원이었습니다. 잠깐요. 발소리가 트럭 뒤쪽으로 왔습니다. 컨테이너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한 번, 두 번. 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회장의 손이 지우의 손목을 잡았어요. 지우가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귀에서 들렸습니다. 뚜껑 쪽에서 손전등 불빛이 가늘게 새어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뚜껑 틈에 불빛을 비추고 있었어요. 지우는 침구 속으로 더 깊이 몸을 눌렀습니다. 숨이 거의 멎을 것 같았어요. 긴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긴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없네. 문이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트럭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점점 빠르게.
컨테이너가 흔들렸습니다. 빗소리가 다시 지붕을 두드렸어요. 지우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회장도 마찬가지였어요. 트럭은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트럭이 멈춘 건 새벽 5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엔진 소리가 꺼지고 운전석 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지우는 잠깐 기다렸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까지요. 그리고 나서 뚜껑을 밀었습니다. 무거웠어요. 두 손으로 밀어 올리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빗속을 달려온 탓인지 공기가 유독 서늘했어요. 지우는 눈을 깜빡이며 밖을 살폈습니다. 낯선 창고였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며 켜져 있었고 한쪽 벽에는 세탁 포대가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지우가 먼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회장 쪽으로 손을 내밀었어요. 회장이 상체를 일으키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팔에 힘이 없었어요. 지우가 양손으로 잡아당겼습니다. 회장이 컨테이너 밖으로 나와 두 발이 바닥에 닿는 순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꺾이듯 내려앉았어요. 지우가 따라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창고 바닥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어요. 빗소리가 창고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새벽의 창고는 조용했고 차가웠고 그래도 바깥이었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요? 지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창고 옆 골목을 빠져나가 편의점을 찾았어요. 5분쯤 걸어가니 불빛이 보였습니다. 생수 2개와 삼각김밥 2개, 그리고 달걀빵 하나를 샀어요. 계산하면서 동전까지 긁어냈습니다. 지갑 안에 남은 돈이 얼마인지는 세지 않았어요. 창고로 돌아오니 회장은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등을 벽에 기댄 채로였어요. 눈은 떠 있었지만 어딘가를 보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옆에 앉아 생수를 건넸어요. 회장이 뚜껑을 따려다 손가락이 미끄러졌습니다. 지우가 조용히 받아서 따줬어요. 회장이 물을 마셨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다 마시고 나서 입을 닦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삼각김밥을 먹었어요. 포장지를 뜯는 소리만 났습니다. 고맙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밥을 다 먹은 뒤였어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지우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서 아직 멀었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회장이 지우 쪽을 봤어요. 지우는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회장이 몸을 움직였습니다. 옷 안쪽에 손을 넣었어요. 배 쪽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더듬더듬 찾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무언가를 잡아당겼습니다. 피부에 테이프로 붙여놓은 것 같았어요. 떼어낼 때 얼굴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손에 들어온 것은 작은 USB였습니다. 손가락 한마디만 한 크기였어요. 투명한 비닐에 쌓여 있었습니다. 회장이 그것을 지우 앞에 내밀었습니다. 3년 동안 이것만 믿고 버텼어. 지우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가벼웠어요. 이렇게 작은 것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장의 눈이 그 USB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눈빛이었어요. 기다림이 쌓인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뭐가 들어있어요? 지우가 물었어요.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해란이 의사를 매수해서 치매 판정을 받아낸 녹음 파일, 경영권 탈취를 위해 주식을 돌린 내부 문서, 그리고 아들 태준에게 살인 누명을 씌우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는 과정이 담긴 통화 녹음. 3가지였습니다. 회장은 감금되기 직전에 이걸 확보했다고 했어요. 빼앗길 것 같아서 몸에 붙여 숨겼다고 했습니다. 3년 동안 검진이 있을 때마다 들킬까봐 위치를 바꿨다고요. 말하는 동안 회장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손은 무릎 위에서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노트북이 없었습니다. 지우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창고 안에는 쓸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PC방 가야겠어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창고를 나왔습니다. 지우가 회장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었어요.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이 나왔을 때 지우가 근처 편의점 앞 가판대에서 모자 2개를 샀습니다. 하나는 회장에게 씌워줬어요. PC방은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새벽이라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우가 USB를 컴퓨터에 꽂았어요. 파일이 뜨는데 하나가 잠겨 있었습니다. 비밀번호 창이 열렸어요. 지우가 회장을 봤습니다. 회장이 키보드를 당겼습니다.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생년월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년월일이었어요. 잠금이 풀렸습니다. 첫 번째 파일은 통화 녹음이었습니다. 지우가 이어폰을 꽂고 재생했어요. 볼륨을 낮게 줄였습니다.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혜란의 목소리였어요. 들어본 적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치매 판정은 의사 매수한 거고 태준이 살인 누명도 우리가 설계했어.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화가 나 있지도 긴장하지도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일을 말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지우는 이어폰을 귀에서 빼지 않았습니다. 믿기지 않아서 처음부터 다시 들었습니다. 두 번째에도 세 번째에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지우가 이어폰을 천천히 뺐습니다. 회장이 지우 쪽을 보고 있었어요.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바라봤어요. 파일 목록이 거기 있었습니다. 문서들, 녹음들, 전부 거기 있었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연락해야 할 사람이 있어. 법무팀장 이름과 전화번호였어요. 이름은 최병수였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외웠다고 했어요. 잊어버릴 것 같은 날에는 손바닥에 긁어서 새겼다고 했습니다. 말하는 동안 회장은 자신의 손바닥을 한번 봤어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냥 봤습니다. 지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PC방 밖으로 나가 골목 끝 공중전화를 찾았어요. 동전을 넣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에 전화가 받아졌어요. 여보세요. 잠에서 덜 깬 목소리였습니다. 지우가 말했습니다. 회장님이랑 함께 있어요.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어요. 지우는 기다렸습니다. 골목 위로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예요? 최병수의 목소리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잠이 완전히 깨어 있었어요.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지금 추적당하고 있을 수 있어요. 지우는 골목 입구 쪽을 봤습니다. 이른 새벽이라 사람은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큰 길 쪽에서 검은 차량 한 대가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속도가 느렸어요. 지나가는 차치고는 너무 느렸습니다. 지우는 공중전화 수화기를 든 채 벽에 몸을 붙였습니다. 차가 골목 입구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창문이 어두워서 안이 보이지 않았어요. 지우는 숨을 참고 그 차를 바라봤습니다. 차는 골목 입구 앞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창문이 내려가지는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지우는 벽에 등을 붙인 채 숨을 참았어요. 수화기는 아직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최병수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여보세요, 거기 있어요?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움직였어요. 차가 천천히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을 지나쳐 큰 길 쪽으로 사라졌어요. 지우는 그 뒷모습을 끝까지 눈으로 쫓았습니다. 차가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된 뒤에도 잠깐 더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있어요.
목소리가 약간 쉬어 있었습니다. 최병수가 말했습니다. 탈출 사실이 이미 알려진 것 같아요. 지금쯤 사람들이 풀렸을 거예요. 경찰서로 가야 합니다. 직접 가세요. 저는 변호사 데리고 바로 출발할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우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PC방 쪽으로 뛰었어요. 회장은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지우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표정으로 물었어요. 지우가 낮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풀렸대요. 경찰서로 바로 가야 해요.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였지만 스스로 일어섰어요. USB를 지우 손에 쥐어줬습니다. 네가 들고 있어. 지우는 그것을 주머니 안쪽 깊이 넣었습니다. 손으로 한번 눌러 확인했어요. 밖으로 나오니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희끄무레했어요. 빗줄기는 잦아들었지만 바닥은 아직 젖어 있었습니다. 큰 길로 나가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지우는 골목 지도를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재활센터 방향이 아닌 쪽으로 가야 했어요. 경찰서는 여기서 걸어서 20분쯤이었습니다. 하지만 큰 길로 가면 노출이 됐어요. 지우는 시장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아침 장이 서는 시간이었어요. 사람이 많을수록 나았습니다. 두 사람이 골목을 빠져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뒤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어요. 지우가 슬쩍 뒤를 돌아봤습니다. 검은 점퍼 차림의 남자 둘이 이쪽을 보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 중 한 명이 귀에 손을 댔어요. 이어폰이었습니다. 지우는 앞을 돌아봤습니다. 빨리 가야 해요. 회장의 팔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걸음을 빠르게 했어요. 시장 입구가 보였습니다. 천막 지붕 아래로 상인들이 좌판을 펼치고 있었어요. 생선 냄새, 채소 냄새, 된장국 끓이는 냄새가 한꺼번에 났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며 어깨가 부딪혔어요. 지우는 회장의 팔을 놓지 않고 사람들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빨라졌습니다. 지우는 과일 좌판과 채소 좌판 사이 좁은 통로로 몸을 밀었어요. 회장이 따라왔습니다. 한번 모퉁이를 꺾었고 다시 한번 꺾었습니다. 시장 아니라 길이 복잡했어요. 어디가 어딘지 지우도 완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사람이 많은 쪽으로 움직였어요. 그때 회장이 발을 헛디뎠습니다. 좌판 앞에 내놓은 플라스틱 바구니에 발이 걸린 것이었어요.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지우가 팔을 잡아챘지만 무게를 다 받지 못했어요. 회장이 무릎을 짚으며 내려앉았습니다. 지우가 바로 옆에 쪼그렸습니다. 괜찮으세요? 회장이 이를 악물었어요. 가자. 두 사람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옆에서 할머니 한 분이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을 보며 괜찮은 거예요? 하고 물었어요. 지우가 고개를 꾸벅했습니다. 네, 할머니, 괜찮아요. 빨리 가야 해서요. 할머니가 미심쩍은 얼굴로 뒤를 봤습니다. 지우도 뒤를 봤어요. 검은 점퍼 남자 중 하나가 보였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이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지우가 회장 쪽을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뛰어야 해요. 회장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발을 뗐어요. 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빠르게 걷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됐습니다. 지우가 앞서 길을 열었어요. 좌판 사이를 비집고 이동하는 카트를 피하고 손님들 사이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손이 잡혔습니다. 지우의 팔이었습니다. 뒤에서 남자가 잡아챈 것이었어요. 힘이 셌습니다. 지우는 몸이 뒤로 당겨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놓지 않으려 발에 힘을 줬습니다. 그 순간 회장이 몸을 돌렸습니다. 옆에 있던 채소 카트를 두 손으로 잡아 남자 쪽으로 밀었어요. 카트가 남자의 무릎에 부딪혔습니다.
남자의 손이 풀렸습니다. 지우가 회장을 봤어요. 회장이 숨을 거칠게 내쉬고 있었습니다. 두 손이 카트를 짚은 채였어요. 힘이 다 빠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 있었어요. 지우는 회장의 팔을 잡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카트가 넘어지면서 채소가 흩어졌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지우는 회장을 이끌고 뒷골목 쪽으로 빠졌습니다. 골목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경찰서까지 아직 2km였어요. 회장의 걸음이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회장의 팔을 자기 어깨에 걸쳤어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내려놔. 지우가 대답했어요. 싫어요. 그냥 계속 걸었습니다. 회장이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2개 지나고 큰 길이 나왔습니다. 저 끝에 경찰서 건물이 보였습니다. 파란 글씨였어요. 지우는 그 글씨를 보고 걸음을 더 빠르게 했습니다. 회장도 느꼈는지 발에 힘을 줬어요. 그때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따라오는 소리였습니다. 지우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대신 앞을 봤습니다. 경찰서 계단이었어요. 거기까지만 가면 됐습니다. 지우는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도 맞잡았어요. 두 사람이 달렸습니다. 차 소리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발소리가 뒤에서도 들렸어요. 지우의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회장의 숨도 거칠었어요. 계단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1칸, 2칸, 3칸. 지우가 먼저 올라섰고 회장이 따라왔습니다. 유리문이 보였어요. 지우가 문을 밀었습니다. 찬 공기와 함께 형광등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서 안은 형광등이 밝았습니다. 그 빛이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질 만큼 두 사람은 너무 오래 어둠 속을 달려왔어요. 지우는 문을 등으로 밀어 닫고 그 자리에 잠깐 섰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옆에서 회장도 가슴을 들썩이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옷은 빗물과 땀이 섞여 축축했고 머리카락은 눌어붙어 있었어요. 당직 경찰관이 카운터 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한 명은 젖은 머리에 청소부 복장을 한 18짜리 소녀였고 다른 한 명은 수염이 덥수룩한 노인이었습니다. 경찰관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에 경계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감금 피해자 신고하러 왔어요. 이분이 세안 로지스틱스 윤석도 회장이에요. 경찰관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잠깐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노인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신분증 있으세요? 회장이 대답했어요. 3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어. 이 USB 하나만 있어.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이 망설였습니다.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럴 만도 했습니다. 지우가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숨을 한번 가다듬은 뒤 복도에서 들었던 윤혜란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옮긴다는 말, 우리가 만든 증거라는 말,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말했어요. 사흘 동안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던 말들이었습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그는 안쪽을 향해 동료를 불렀습니다. 최병수가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40분쯤 뒤였습니다. 변호사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는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회장을 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두 걸음을 멈췄어요. 회장도 최병수를 봤습니다. 최병수의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는 빠르게 걸어와 회장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오래 펴지 않고 있었습니다.
살아계셨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병수의 어깨가 아주 조금 떨렸어요. USB를 재생한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경찰관들이 모인 작은 회의실이었어요. 변호사가 노트북을 폈고 USB를 연결했습니다. 파일이 열렸어요. 녹음이 시작되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윤혜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치매 판정은 의사 매수한 거고 살인 누명도 우리가 설계했어. 말이 끝날 때마다 경찰관 한 명이 메모를 했습니다. 펜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재생이 끝났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노트북 화면을 닫고 앞에 앉은 회장을 봤습니다. 지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장이 오른손을 내밀었어요. 손가락을 인식기에 천천히 올렸습니다. 잠깐의 시간이 흘렀어요. 화면에 이름이 떴습니다. 경찰관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그가 밖으로 나가더니 복도에서 다른 사람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빠른 발소리가 이어졌어요. 회의실 밖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회의실 한쪽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할 일을 다 한 것 같았어요. 최병수가 회장 옆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변호사는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눈을 내렸어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쪽에서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손에 작은 라디오를 들고 있었어요. 방금 뉴스 속보가 나왔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앵커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세안 로지스틱스 창업주 윤석도 회장이 3년 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으며 감금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화면이 없었지만 목소리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회장이 라디오 쪽을 봤습니다. 한동안 그 소리를 들었어요.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듣고 있었어요. 윤혜란과 박준성이 체포된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재활센터 앞에서였어요. 뉴스 카메라가 그 장면을 담았습니다. 윤혜란은 차에서 내리며 카메라 앞에서 말했어요. 오빠는 치매 환자입니다. 저 사람 말 믿지 마세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수갑이 채워지는 것은 막을 수 없었어요. 박준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차에 탔어요. 경찰서 복도에 놓인 텔레비전에서 그 장면이 흘러나왔습니다. 지우는 그것을 보지 않았어요. 의자에 앉은 채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는지 몰랐어요. 몸이 무거웠습니다. 다리가 제대로 펴지지 않을 만큼 근육이 굳어 있었어요. 그냥 등을 의자에 기댔습니다. 형광등 소리가 가늘게 울렸어요. 그 소리가 어느 순간 멀어졌습니다. 잠이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복도는 아까보다 조용했습니다. 어깨 위에 무언가 따뜻한 것이 느껴졌어요. 경찰관이 가져다 준 담요였습니다. 지우는 그것을 손으로 한번 쥐었다가 놓았어요. 그리고 교도소에서는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최병수가 보낸 사람이 윤태준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면회실 유리 너머로 USB 내용을 요약한 종이를 건넸어요. 윤태준은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한 줄 읽고 멈췄습니다.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종이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면회실 유리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는 그 얼굴을 바라봤어요. 눈이 빨개졌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참는 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그냥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경찰서 밖으로 나온 것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회장이 혼자 현관 계단 앞에 섰습니다. 최병수가 뒤따라 나오다가 멈췄어요.
회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가 그쳐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하늘이 보였어요. 어둑어둑한 저녁 하늘이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3년 만에 보는 바깥 하늘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뺨에 닿는 바람이었어요. 회장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그것을 느꼈습니다. 최병수도 변호사도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냥 기다렸습니다. 눈을 뜬 회장이 계단을 한 칸 내려섰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어요. 경찰서 유리문 너머로 복도 의자에 앉은 지우가 보였습니다. 담요를 어깨에 걸친 채로였어요. 지우는 아직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오래 아무 말 없이 윤태준이 교도소 문을 나선 것은 그로부터 열흘 뒤였습니다. 무죄 판결이 확정되던 날 아침이었어요. 철문이 열리고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태준은 한 발짝 나오다가 멈췄어요. 눈을 찡그렸습니다. 3년 만에 맞는 바깥 햇빛이었어요.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들어갈 때 맡긴 물건들을 돌려받았지만 지갑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햇빛이 얼굴을 달궜습니다. 회장이 거기 있었습니다. 철문 바깥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어요. 최병수가 뒤에 있었지만 회장은 혼자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태준이 아버지를 봤어요. 회장도 아들을 봤습니다. 둘 사이에 거리가 있었어요. 태준이 천천히 걸었습니다. 회장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태준의 걸음이 회장 앞에서 멈췄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태준이 먼저 팔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회장은 잠깐 굳어 있다가 아들의 등에 손을 올렸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오래 그렇게 서 있었어요. 최병수는 뒤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태준아. 낮은 목소리였어요. 태준이 천천히 몸을 뗐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봤어요. 수염이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지만 많이 여위어 있었습니다. 태준이 말했어요. 괜찮아요. 아버지는 괜찮으신 거예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천천히. 그 일이 있고 한 달쯤 지났습니다. 세안그룹 본사 대강당이었어요. 기자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회장이 단상에 올라섰어요. 3년 만에 공식 석상이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회장은 잠깐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앞줄에 지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청소부 복장이 아니었어요. 최병수가 새 옷을 사다 뒀는데 지우는 수수한 것으로 골랐습니다.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를 살린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회장의 눈이 지우 쪽을 향했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살렸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귀가 빨개졌습니다. 기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어요. 지우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무릎 위에 올린 손이 조용히 오므라들었어요. 윤혜란의 선고 공판은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동안 윤혜란은 정면을 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징역 12년이 선고되었고 박준성은 징역 8년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윤혜란이 방청석 쪽을 한번 봤습니다. 지우가 거기 있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혜란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지우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어요. 도윤의 입사 첫날은 바람이 서늘한 날이었습니다. 세안그룹 본사 앞이었어요. 도윤이 정문 앞에서 넥타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매듭이 자꾸 한쪽으로 쏠렸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옆에서 지우가 팔을 뻗었어요.
도윤의 넥타이를 잡아 매듭을 바로 잡았습니다. 손놀림이 능숙했어요. 도윤이 동생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지우는 넥타이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됐어. 지우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도윤이 한번 고개를 숙였어요. 지우한테 깊이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지우는 그의 겨울 검정고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회장이 과외 선생님을 붙여줬어요. 매일 오후 2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오는 날이면 지우는 식탁 위에 책을 펼쳐놓고 기다렸어요. 수학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중학교 때 배운 것들이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있었어요. 지우는 틀린 문제에 동그라미를 치고 다시 풀었습니다. 틀리면 또 쳤어요. 지우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가끔 들러 그 모습을 봤어요. 문 앞에서 잠깐 들여다보다가 그냥 돌아서는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은 지우가 눈치채고 고개를 들었어요. 뭐예요? 회장이 들어와 책상 위 문제지를 봤습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한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네가 원하는 학교 가야지. 지우가 문제지를 봤어요.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회장이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그거 찾는 것도 공부야. 태준과 지우가 처음 제대로 말을 나눈 건 회장 정기 검진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였어요. 진료실 앞 의자에 나란히 앉게 됐습니다. 태준이 먼저 말했어요. 저를 구한 사람이 18이라고요? 지우가 태준을 봤습니다. 18이면 못해요? 태준이 잠깐 있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게 첫 대화였습니다. 짧았지만 이상하게 오래 남는 대화였어요. 그 뒤로 두 사람이 마주치는 일이 자연스럽게 늘었습니다. 회장 병원을 같이 다녔고 도윤의 첫 월급날 저녁 식사 자리에도 함께 앉았어요. 태준이 먼저 밥을 덜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지우도 먼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국을 마시고 가끔 눈이 마주치면 먼저 고개를 돌렸어요. 그런 날들이 쌓였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이었어요. 태준이 지우를 불렀습니다. 회장댁 마당이었어요. 저녁 햇살이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태준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지우가 그것을 봤습니다. 기다렸어. 태준이 말했어요. 지우가 태준을 봤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태준이 상자를 열었어요. 반지였습니다. 지우가 시선을 내렸다가 다시 태준을 봤어요. 저 아직 고등학교도 안 나왔는데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린 거야.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봄바람이 마당을 지나갔습니다. 그 자리에 회장이 있었습니다. 서재 안쪽에서였어요. 두 사람이 있는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래 서 있었어요. 발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어요. 작은 움직임이었습니다. 태준이 반지를 지우 손가락에 끼워줬어요. 회장은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나중에 지우가 안으로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회장이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지우가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녁이 깊어지면서 하늘이 붉었다가 보랏빛으로 변해갔어요. 회장이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기억났어요. 처음 마주쳤을 때 병실 창문도 없는 방에서 결박된 채 뻗었던 손이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말라 있었어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우가 손을 빼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을 살린 건 돈이 아니라 내 용기였다.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지우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 하늘이 넓었습니다. 그냥 넓었어요. 지우의 입가가 조용히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눈도 함께였어요.